노동법 실무. 노동조합 설립 시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UN 노무법인 그 임종호 노무사님이고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기재된 글입니다. 노조 설립했을 때 노조 때려잡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행여나 그래 이렇게 노조를 때려잡을 무슨 빛의 기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개요. 자, 2013년 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에 불과합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됐는데도요, 실제 늘어난 그 노조 조직률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이 노조 설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100개 정도의 노조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조합원 수도 매년 한 6만 명가량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노조가 글쎄요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또 봐야겠죠. 근데 아마 글쎄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나 이런 게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노조는 좀 증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노조법 제5조에 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산별노조에 가입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회사는 노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설립방해 행위의 문제. 자, 노조가 설립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요, 기업에서 환영, 대환영, 웰컴 이렇게 반기는 기업은 찾기 어렵죠. 올 것이 왔구나.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설립 초기 단계에 이제 주도자를 접촉해가지고 이 설립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도자를 찾아가서 이제 특별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유를 한다든지, 가족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역으로 이 주도자의 징계 사유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조 설립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거리로 이동 발령을 시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 두 번째 두 가지, 이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행위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모두 다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크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부당노동 행위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가입은 그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원칙에 따라서 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데 노조 가입 자격에 관해서는 간부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있잖아요. 기획부서, 인사부서 이런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다투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회사 측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보는 건데, 먼저 이제 간부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문제를 좀 보면요. 자, 노조법 제2조 제4호에는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사용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 자,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 사업주는요,
개인 기업이면 그 사장 개인일 거고요. 대표이사.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그럼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법인 안에서 뭔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CEO, 그 다음에 관리 임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그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와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볼게요. 자, 대법원은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관해서 직접 참여를 하든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 내용이 단순하게 보조적이고 조언적인 거에 불과해서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하는 게 노조원들에 대해서 뭔가 관리하고 이런 일이다.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정한 사례는 대학교의 어떤 과장급 직원들은 그런 사람으로 안 봤어요. 간부 직원으로 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의 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실권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불인정 사례, 보험회사의 팀장, 이제 이 사람들은 관리자라고 본 거예요. 간부 직원이라고 본 거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대형마트의 과장급 직원, 대형마트, 푸르미, 이수인이죠. 근데 노조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실권이 없다고 본 거죠. 그 송곳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게 서로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특정 부서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문제되는 부서가 기획, 인사, 총무, 노무, 회계, 전산, 비서 뭐 이런 데인데 대법원 판결은 이래요. 자, 주인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격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총장의 비서나 전속 운전기사, 수위 뭐 이런 걸로 근무한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직무 권한 등에 비춰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그 노조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소속 부서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각각 그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리 예측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그 근로자의 범위를 뭐 소속이라든지 담당 업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타 다른 문제를 보면요. 조합비 공제 문제. 이거는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줘도 되고. 자, 노조의 비용 충당이나 단결력 강화를 위해서 조합비를 빠짐없이 걷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회사에서 조합비를 일괄 징수해서 회사가 노조에다가 납부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임금은 통화로,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단체 협약도 없이 그냥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부당노동의 일종인 경비원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먼저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 해도 돼요. 이거 협상의 산물입니다. 보통 노조 만들어주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처음엔 안 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무시 전략으로 많이 회사가 가잖아요. 안 해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해주려고 한다면 단협에 일단 규정을 넣고 해라. 그래서 이제 처음 단협할 때까지는 조합비 공제를 안 해줄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단체 협약의 근거를 마련해서 조합비 일괄 공제를 실시한 후에는 나중에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걸 중단했다. 그러면은요, 단체 협약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해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괄 공제하기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 사용의 문제. 자, 노조에서 이제 각종 회의 진행, 행사 개최 이런 걸 위해서 강당이나 회의실 뭐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크죠. 자, 단협에 장소 사용 협조에 그 내용이 체결돼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노조의 회의나 행사 진행에 필수적이고 노조의 기업 시설 이용이 기업의 업무 운영과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노조의 장소나 시설 사용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타협의 산물이에요. 협상의 산물입니다. 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러면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그 핑계거리를 얼마나 잘 만드냐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능력 있는 노무 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해줘도 회사가 손해볼 게 없는데 활동은 하게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조합사무실 제공 문제는요. 신규 설립 노조가 회사에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 제공은 단체 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이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근다고 해서 뭐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도 그 최소한의 규모로 노조 사무실 제공하는 거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줘도 된다. 근데 보통 안 해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 요구받을 때는요, 회사는 그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데, 다만 복수노조 때문에 그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그 사내에 공고하는 거는 필요해요. 자, 노조법 제29조의 2 시행령 제14조의 3에 의거해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왔다. 자, 그래서 교섭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 교섭에 참가할 노조들은 빨리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복수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지를 해서 7일 정도 지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꾸려서 이제 교섭을 진행을 할 수는 있다. 거부할 수는 없고. 자, 여기까지 노조가 설립됐을 때 회사에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